56장 위초고 삼국시대. 마초와 허저의 싸움을 지켜보던 조조는 혹시나 허저가 다칠까 걱정되었어요. 조조는 하우영과 조옹을 내보내 허저와 함께 싸우겠어요. 그러자 서량 군사 쪽에서 방덕과 마대가 군사들까지 휘몰아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서량의 군사들과 형주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며 싸우니 조조의 군사들은 용맹한 서량 군사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안 되겠다. 일단 도망치자. 허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머리를 돌렸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을 가르고 날아든 화살이 허저의 팔뚝에 꽂히고 말았어요. 허저는 짧은 비명과 함께 자신의 진영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그러자 조조의 장수와 군사들 또한 앞다투어 허저를 따라 도망쳤어요. 마초는 도망치는 허저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장수들을 상대했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달려드는 놈은 처음이다. 마초와 허저의 싸움은 그렇게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그 후로 마초와 조조의 싸움은 오래도록 계속되었어요. 기나긴 싸움으로 양식이 바닥났고 군사들과 말 또한 점점 지쳐가니 어느덧 한겨울이 찾아왔어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식량은 구하기도 어려운데 날씨마저 추워 군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마초의 마음은 자꾸 조급해졌어요. 마초는 결국 싸움을 멈추자 먼저 제안했어요. 지쳐있던 조조는 마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조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마초는 한수에게 말했어요. 조조는 꾀가 많은 놈이라 싸움을 멈추자는데 동의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간사한 조조놈을 믿고 두 손을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 장군과 제가 번갈아 가며 조조를 감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초의 말에 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의 말이 맞네. 그럼 오늘부터 그대와 내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조조를 감시하세. 그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조조의 진영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진영을 살피러 가니 조조는 몇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린 채 한수에게 다가왔어요. 조조의 군사 하나가 한수의 코앞까지 달려와 한수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조조 장군님께서 한수 장군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단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한수가 나가보니 조조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무기 하나 없이 말을 타고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이에 한수 또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나가 조조를 만났어요. 조조와 한수가 나란히 서 먼 곳을 바라보니 먼저 입을 여니는 조조였어요. 나는 지난날 그대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었네. 그대의 아버지와 함께 벼슬길에 오른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려. 그대의 나이는 올해 몇이 되었소? 조조의 물음에 한수가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어요.
이제 40이요. 조조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둘 다 한때는 꼭 같은 나이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늙어버렸구려. 아, 언제쯤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인가. 그렇게 조조는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옛 추억을 중얼거리고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동관에 머물던 마초는 부하들을 통해 조조와 한수가 만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급히 말을 타고 달려나와 한수에게 물었어요. 조조와 만났다고 들었는데 대체 그놈이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한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젊은 시절 나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이야기만 했소. 마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수를 쏘아보며 다시 물었어요. 싸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입니까? 마초의 물음에 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마초가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진영을 살피러 나가니 조조는 멀리서 슬쩍 모습을 보이고는 금세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것을 본 마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한수와 조조가 나 몰래 음모를 꾸미는 것 같구나. 마초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한수는 조조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조조가 한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마초는 한수를 찾아가 조조의 편지를 보여달라 했어요. 그런데 한수가 내민 편지에는 중요한 말들이 시꺼먼 먹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마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어찌하여 먹으로 지워 놓으셨습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조금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모두 이렇게 새카맣게 뭉개져 있지 않습니까? 마초의 물음에 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지운 것이 아니라 올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소. 아마도 편지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싶소. 한수의 말이 끝나자 마초가 고웃음 쳤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안 될 말이 있어 장군이 지운 것이 아닙니까? 마초가 발끈하자 한수가 목소리를 높여 대꾸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조조가 실수로 편지를 잘못 보낸 것이 틀림없네. 한수의 대답에 마초는 한수를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조조는 모든 일에 완벽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 조조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 없으니 내가 못 보게 장군께서 일부러 지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직 장군님과 한 마음으로 역적 조조를 잡아 죽이려는데 장군께서는 마음을 바꾸어 조조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마초의 말에 한수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어요. 어찌 나를 이리 믿지 못하오. 내일 내가 조조의 진영으로 가 조조를 불러 말을 걸 테니 그대는 숨어 있다 조조가 나타나거든 그 즉시 나와 조조를 죽이시오. 마초가 대답했어요. 장군께서 그리해 주신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마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수를 바라보았지만 날카로운 그의 두 눈은
한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 다음 날 한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의 진영으로 향했어요. 마초는 진영 안에 숨어 조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수의 군사 하나가 조조의 진영 가까이로 다가가 소리쳤어요. 한수 장군이 조조 장군을 보고자 하니 조조 장군은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한수 앞에 나타난 이는 조조가 아닌 조옹이었어요. 조옹은 한수를 보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한수 장군, 조조 장군께서 부탁드린 말씀 부디 잊지 마시고 실수 없이 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조옹은 급히 말을 돌려 사라지고 말았어요. 진영 안에 숨어 조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마초는 조옹의 말을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한수가 조조와 짜고 나를 죽이려 음모를 꾸몄구나. 내 이놈을. 마초는 진영을 뛰쳐나와 창을 치켜들고 사방으로 휘두르며 한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한수 내 이놈, 내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냐. 내 반드시 네 놈부터 죽이고 말 것이다. 마초가 한수를 향해 달려들자 마초의 부하 장수들이 그를 뜯어말렸어요. 한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마초에게 말했어요. 조카, 내 어찌 자네 아버지와의 의리를 저버리겠나. 나를 의심하지 말게. 한수의 애원에도 마초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마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막사로 돌아와 부하 장수들에게 하소연했어요. 마초가 나를 의심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한수의 부하 장수 양추가 나섰어요. 마초가 저렇듯 건방지고 어리석으니 만에 하나 마초가 조조를 이기더라도 장군께 득이 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시고 높은 벼슬을 받으십시오. 양추의 말에 한수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마등과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데 내가 어찌 마등의 아들을 배신할 수 있겠나. 한수가 망설이자 양추가 한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의리를 저버린 사람은 장군이 아니라 마초입니다. 마초가 장군을 믿지 못하는데 장군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한수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양추에게 명령했어요. 지금 당장 조조에게 항복 문서를 전해라. 그날 밤 양추는 한수의 편지를 조조에게 전했어요. 편지를 다 읽은 조조는 흡족한 표정으로 양추에게 말했어요. 잘 생각했다. 마초만 무찌르면 나는 한수에게 서량을 맡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오늘 밤 당장 불을 신호로 마초를 없애버리자. 양추는 조조의 말을 한수에게 전했고 한수는 부하들을 시켜 곳곳에 마른 장작을 쌓아두게 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를 열어 마초를 부르라 명령했어요. 하지만 마초가 몰래 심어둔 첩자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초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시치미를 떼고 부하장수를 이끌고 한수의 막사로 향했어요. 마초가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한수의 막사에 다다르니 그 안에서 한수가 부하들과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을 더 끌다가는 계획이 들통날 수 있습니다. 어서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마구 휘두르며 막사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니놈들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들다니. 마초가 날쌔게 칼을 빼들어 한수를 향해 내리쳤어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한수는 왼팔을 들어 마초의 칼을 받아치니 한수의 왼팔이 그만 잘리고 말았어요. 이때 당황한 한수의 부하들이 곳곳에 불을 지르니 높이 치솟은 불을 본 조조의 군사들이 한수의 막사로 들이닥쳤어요. 한수의 부하들은 조조의 군사들과 힘을 합쳐 한수를 보호하며 마초를 향해 빗발치듯 화살을 쏘아댔어요. 마초는 불길 속에서도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냈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적들이 마초에게 덤벼들었어요. 이때 마대가 말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도망쳐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마대의 말에 마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마초와 함께 마대, 방덕, 그리고 군사 30여 명이 도망치니 그들은 곧장 농서 땅으로 달아났어요. 마초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껄껄 웃으며 명령했어요.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는 한수이다. 한수 장군은 나를 대신해 서량 땅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렇게 마초와의 싸움에서 이긴 조조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고 위풍당당하게 허창으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조조가 다스리는 양자강 북쪽의 허창 땅을 위나라라고 불렀으며 송건이 다스리는 양자강 동쪽의 강동 땅을 오나라라고 불렀고 유비가 다스리는 익주가 있는 서천 땅을 총나라라고 불렀어요. 조조, 송건, 유비, 셋은 한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신하였지만 황제의 힘은 약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지역에서 왕과 다름이 없었어요. 조조가 마초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은 한중의 장노였어요. 장노에게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장노에게 치료받고 병이 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노를 따랐어요. 장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그 수가 수천에 이르자 황건적의 장각이 그랬던 것처럼 장노 또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량의 마등이 죽고 마초도 도망쳤으니 조조는 반드시 우리 한중 땅을 치러올 것이다. 나는 이제 한중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군사를 이끌어 조조와 맞서 싸울 작정이다.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장노의 책략가 연포가 나섰어요. 우리 한중은 많은 백성의 재물과 양식이 풍족하며 지형 또한 험난하니 싸움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싸움에서 진 마초의 군사들이 우리 땅으로 도망쳐 왔으니 조조와 싸워볼만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강력한 상대이니 일단 모자란 유장을 쳐 서천 땅을 빼앗은 후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왕위에 올라 조조를 상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포의 말을 들은 장노는 이미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웃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장로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칠 준비를 했어요. 서천으로 향하는 길은 높은 산이 가로놓이긴 했지만 한중과 서천은 이웃이나 다름없었어요.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익주에 전해지자 겁이 많은 유장은 크게 걱정하며 관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장로가 쳐들어온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유장이 손발을 벌벌 떨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묻자 유장의 신하 장송이 나섰어요. 장송은 난쟁이처럼 작은 키에 머리가 벗겨졌고 이마는 툭 튀어나왔으며 납작코에 뻐드렁니를 가진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약간의 재물만 준비해 주시면 당장 허창으로 달려가 장중의 장로를 치라고 조조를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조조를 막기에 정신이 없어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장송은 유장을 안심시켰지만 장송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말에 벌벌 떠는 유장을 본 장송은 유장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한심한 주인을 섬기느니 이번 기회에 좋은 주인을 만나 익주를 넘겨주어야겠다. 그것이 익주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다. 장송은 생김새는 볼품없었지만 지혜로움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장송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유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송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네, 금은 보화를 줄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가지고 조조에게가 반드시 이를 성공시키시오. 유장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당장 값진 보물과 비단을 준비하라 명령했어요. 장송은 금과 은, 각종 보석과 비단을 술에 가득 싣고는 허창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장송의 품속에는 서천 땅의 지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시각 마초를 물리친 조조는 매일같이 잔치를 열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이때 익주에서 장송이 찾아왔어요. 장송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큰절을 올리니 조조는 장송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참 희한하게 생겼다. 어찌 저렇게 못생겼을까? 조조는 장송을 멀뚱히 바라보다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조조의 물음에 장송이 대답했어요. 사방에 우물거리는 도둑을 장군께 물리쳐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장송의 대답에 조조가 발끈했어요. 도둑은 얼마 전 내가 깨끗이 물리쳤는데 무슨 도둑이 또 남아있단 말인가? 조조의 말에 장송이 당당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당연히 남아있지요. 남쪽에는 송건이 있고 북쪽에는 장로가 있으며 서쪽에는 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10만 안팎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거늘 어찌 도둑을 모두 물리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끙하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불쾌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